천장에 거대한 샹들리에가 내뿜는 빛은 잔인할 정도로 눈이 부셨다. 수천 개의 크리스털 조각들이 서로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빛의 산란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의 부와 권력을 증명하는 훈장 같았다. 서울 시내에서 가장 비싸다는 호텔의 대연회장, 성진 그룹 창립 30주년 기념 파티는 그야말로 화려함의 극치였다. 공기 중에는 최고급 샴페인의 알싸한 향과 여인들의 비싼 향수 냄새, 그리고 권력자들의 오만한 웃음소리가 뒤섞여 떠다녔다. 그 소란스러운 축제의 한복판에서 나는 철저히 지워진 존재였다. 나의 시어머니이자 이 연회의 주인공인 박 여사는 정재계 인사들 사이에서 우아한 백조처럼 유영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에 걸린 수억 원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조명을 받아 번뜩일 때마다 사람들의 찬사가 쏟아졌다. 하지만 그 빛나는 풍경의 구석, 찬 바람이 들이치는 입구 곁에 서 있는 나는 이 집안의 며느리가 아닌 그저 이름 없는 수행원에 불과했다. 나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수수한 회색 원피스를 입고 손님들의 무거운 외투를 받아 정리하는 일을 맡았다. 시어머니는 오늘 아침 나를 이 자리에 세우며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구석에서 죽은 듯이 박혀 있다가 손님들 수발이나 들라고 그것이 부모 잃고 빈털터리가 된 내가 이 집안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이다. 외투를 받아들 때마다 손바닥에 닿는 캐시미어와 모피의 감촉은 차가웠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호텔은 우리 부모님의 소유였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우리 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이들이었다. 하지만 부모님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믿었던 이들의 배신으로 가세가 기울자 세상은 기다렸다는 듯 나를 짓밟았다. 성진 그룹의 며느리가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던 나의 순진함은 독이 되어 돌아왔다. 박 여사는 고아가 된 나를 거두어준 자선사업가 행세를 하며 대외적인 이미지를 챙겼지만 집안 대문을 넘어서는 순간 나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는 노예나 다름없었다. 연회장 안쪽에서 남편 진우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다른 재벌가 자제들과 어울리며 연신 술잔을 부딪히고 있었다. 단 한 번도 이쪽을 돌아보지 않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사랑한다고, 너만은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맹세하던 그 남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자마자 가장 먼저 나를 외면했다. 시어머니의 독설이 내 가슴을 후벼 팔 때마다 그는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거나 오히려 내가 부족해서 어머니가 화를 내시는 거라며 나를 몰아세웠다. 그에게 나는 이제 이용 가치가 사라진, 버리기엔 아깝고 두기엔 거추장스러운 낡은 장식품일 뿐이었다. 지나가는 웨이터의 쟁반 위에서 샴페인 잔이 흔들리며 경쾌한 소리를 냈다. 사람들은 나를 서빙 직원으로 착각했는지 빈잔을 내밀거나 코트를 거칠게 던지듯 막혔다. 손등에 스치는 타인들의 무심한 손길이 얼음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박 여사는 멀리서 나를 쏘아보며 눈짓으로 경고를 보냈다. 조금이라도 실수해서 분위기를 망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 서슬 퍼런 눈빛. 나는 고개를 숙이며 묵묵히 옷걸이에 외투를 걸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그것을 억지로 삼켰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이 연회장의 화려함은 모두 허상이다. 저들이 마시는 비싼 와인도 몸에 두른 비단도 사실은 우리 부모님의 피눈물 위에 세워진 가짜성이다. 박 여사와 그 남편이 어떤 식으로 우리 집안의 재산을 가로챘는지 나는 지난 3년 동안 이 집안의 가장 낮은 곳에서 숨을 죽인 채 모든 증거를 수집해왔다. 그들이 나를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할수록
나는 더 자유롭게 그들의 치부를 들여다볼 수 있었다. 손목시계를 슬쩍 확인했다. 시간은 잔인할 정도로 느리게 흘러가는 듯 했지만 약속된 순간은 확실히 다가오고 있었다. 연회장의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으나 내 눈빛만큼은 그 누구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박 여사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믿고 있겠지만 5분 뒤면 이 모든 풍경이 지옥으로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을 것이다. 거기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이 코트 좀 제대로 걸어. 박 여사의 측근인 한 부인이 나를 툭 치며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나는 아무런 대꾸 없이 그녀의 코트를 받아들었다. 비굴하게 보일 정도로 깊게 숙인 나의 고개 아래로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오늘 밤 이 화려한 연회장의 불빛이 꺼지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질 사람은 바로 당신들이다. 나는 가방 깊숙한 곳에 넣어둔 붉은 봉투의 감촉을 손끝으로 확인했다. 부모님의 유산이자 저들의 파멸이 담긴 그 봉투가 내 심장 박동에 맞춰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이제 곧 이 가짜 성의 주인들이 누구인지 세상에 드러날 시간이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눈이 시리도록 쏟아지는 연회장 안에서 나는 철저히 혼자였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음들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오가는 이 공간에서 나의 역할은 이 집안의 며느리가 아닌 이름 없는 그림자였다. 낡고 수수한 원피스 차림으로 손님들의 두꺼운 외투를 받아 정리하는 내 모습은 화려한 드레스를 차려입은 귀부인들 사이에서 도드라지게 이질적이었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멀리서 나를 훑어볼 때마다 마치 구석에 쌓인 먼지를 보는 듯한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가세가 기울었다는 사실은 이 집안에서 내가 숨쉬는 것조차 죄악으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갈증을 느껴 잠시 구석으로 몸을 피하려던 찰나 향수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박 여사였다. 그녀는 한 손에 레드와인이 가득 담긴 잔을 들고 우아한 걸음걸이로 내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빛에는 서늘한 아기가 서려 있었다. 가까이 다가온 그녀가 일부러 발을 헛디디는 척하며 손목을 비틀었다. 순식간이었다. 진한 핏빛의 와인이 포마를 일으키며 내 낡은 원피스 가슴팍 위로 쏟아져 내렸다. 차가운 액체가 피부에 닿는 감각보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당황한 내가 급히 손으로 와인을 닦아내려 하자 박 여사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 쪽으로 쏠렸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닥에 떨어진 냅킨을 주우려 몸등을 굽혔다. 그때였다. 무거운 압박감과 함께 날카로운 통증이 내 손등을 파고들었다. 박 여사가 신고 있던 가느다란 스틸레토 힐의 굽이 내 오른손등을 지그시 짓누른 것이다. 비명이 나오려는 것을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다. 그녀는 체중을 실어 구두 굽을 비틀었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팔을 타고 전해졌지만 그녀는 오히려 더 밝게 웃으며 주변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근본 없는 애를 들였더니 파티 물 흐린다. 박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비수가 되어 내 가슴에 박혔다. 사람들은 도와주기는커녕 흥미진진한 구경거리를 찾았다는 듯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고통에 일그러진 내 얼굴 위로 굴욕감이 눈물처럼 고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남편 진우를 찾았다. 그는 멀지 않은 곳에서 거래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분명 이 광경을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차갑게 고개를 돌려 외면했다. 단 한 번의 눈길조차 내게 허락하지 않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이 집안에서 내가 기댈 곳은 단 한 뼘도 없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손등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나와 와인 자국과 섞여 바닥으로 떨어졌다. 박 여사는 만족스러운 듯 구두를 떼고는 내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지나갔다. 비틀거리며 중심을 잡는 내 귓가에 사람들의 비아냥거리는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다. 바닥에 엎드린 채 내 손등에 새겨진 선명한 구두 굽자국을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지난 몇 년간 내가 이 집안에서 견뎌온 모든 수모의 결정체였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뜨겁게 타오르던 분노는 오히려 정제되어 얼음처럼 단단해졌다. 나는 떨리는 손을 움켜쥐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와인으로 엉망이 된 드레스와 피 맺힌 손등을 본 사람들은 더러운 것이라도 본 양 내 곁을 피했다. 하지만 나는 피하지 않았다. 고개를 들어 박 여사의 뒷모습을 그리고 나를 버린 진우의 뒷모습을 똑똑히 눈에 담았다. 이곳은 이제 나에게 지옥이 아니었다. 내가 무너뜨려야 할 가짜 성벽일 뿐이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정체 모를 서늘한 기운이 올라왔다. 억울함에 짓눌려 있던 영혼이 기지개를 켜는 기분이었다. 나는 입술가에 맺힌 비릿한 피맛을 느끼며 조용히 숨을 골랐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변할 것이다. 저들이 누리는 이 화려한 축제가 사실은 자신들의 몰락을 기리는 장례식이라는 것을 저들은 아직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나는 젖은 옷자락을 움켜쥐고 화장실로 향하며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파멸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어 있었다. 손목을 타고 흐르는 레드와인이 차갑게 식어갈 무렵 내 자존심은 이미 연회장 바닥의 카페트 속으로 스며들어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 시어머니 박 여사의 구두 구발에 짓눌린 내 손등보다 더 아픈 것은 이 화려한 소음 속에 섞여 나를 구경거리로 삼는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박 여사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거친 숨을 몰아쉬더니 내 옆구리에 끼워져 있던 낡은 가죽 가방을 낚아채듯 빼앗았다. 가죽끈이 어깨를 쓸며 날카로운 통증을 남겼지만 나는 대항할 힘조차 잃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그녀를 올려다볼 뿐이었다. 박 여사는 마치 역겨운 쓰레기 봉투를 다루듯 내 가방을 머리 위로 치켜들더니 그대로 대리석 바닥을 향해 내팽개쳤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가방의 지퍼가 터져나갔고 그 안에서 내가 소중히 간직해온 물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낡은 인감도장과 빛바랜 서류 뭉치들, 그리고 부모님의 유품인 작은 사진첩이 차가운 바닥 위를 굴렀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박 여사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 뭉치를 발끝으로 툭툭 건드리며 마치 대단한 범죄 증거라도 발견한 형사처럼 기세등등하게 소리를 높였다. 그녀의 입술 사이로 터져나오는 말들은 언어가 아니라 비수가 되어 내 가슴을 난도질했다. 그녀는 내가 집안의 기밀 서류나 인감을 훔쳐 달아나려 했다며 몰아세웠다. 근본 없는 고아를 거두어 주었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식의 상투적이고도 치명적인 모욕이 연회장의 높은 천장을 울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부모님의 사진을 주우려 했지만 박 여사의 날카로운 구두굽이 내 손가락 끝을 아슬아슬하게 비껴가며 사진 위를 짓밟았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는 내가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의지했던 사람이자 내가 견뎌온 모든 지옥의 목격자였다. 하지만 그는 내 간절한 눈빛을 외면한 채 들고 있던 샴페인 잔만 만지작거리며 먼 곳을 응시했다. 그의 침묵은 박 여사의 고함보다 더 잔인하게 내 심장을 얼려버렸다.
그는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그저 어머니의 기세를 잠시 피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나를 선택했던 것임을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다. 박 여사는 이제 광기에 어린 표정으로 연회장 입구에 서 있던 보안 요원들을 향해 손짓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평정심을 잃고 쇳소리가 섞여 있었다. 천박한 고아년이 감히 어딜 넘보느냐며 당장 저 오물을 치우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보안 요원들의 투박한 구두 소리가 다가올수록 연회장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사람들은 이 흥미진진한 구경거리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숨을 죽였고 몇몇은 비웃음이 섞인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들어 굴욕적인 순간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건장한 체격의 요원들이 내 양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겨우 지탱하고 있던 몸이 허공으로 붕 뜨는 기분이 들었다. 팔목을 파고드는 그들의 강한 악력보다 나를 쓰레기 취급하며 끌어내려는 그 상황 자체가 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박 여사는 내 얼굴 가까이 다가와 침을 튀기며 마지막 경고를 내뱉었다. 다시는 이 근처에 발도 붙이지 말라는, 내 부모처럼 비참하게 길바닥에서 썩어 없어지라는 저주에 가까운 독설이었다. 질질 끌려가는 내 발끝이 바닥에 흩어진 붉은 봉투 하나를 스쳤다. 그 봉투 안에는 지난 몇 년간 내가 숨죽이며 준비해온 이 집안의 몰락을 결정지을 마지막 열쇠가 들어 있었다. 사람들은 내가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릴 것이라 예상했겠지만 내 머릿속은 오히려 차갑고 투명해졌다. 나를 붙잡은 요원들의 손길에 몸을 맡긴 채 나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머리카락 사이로 가려진 내 눈에 서서히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박 여사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우아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지금 그녀가 끌어내라고 명령한 것은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들이 사기로 빼앗아 쌓아 올린 이 가짜 왕국을 통째로 집어삼킬 거대한 파도라는 사실을. 연회장 문 밖으로 밀려나기 직전 나는 멈춰섰다. 나를 붙잡은 요원들이 당황한 듯 힘을 주었지만 나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낮게 의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비명도 애원도 아니었다.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배어나오는 서늘하고도 기괴한 웃음소리였다. 박 여사의 고함이 멈추고 연회장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찾아왔다.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나에게 집중되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 여사와 눈을 맞췄다. 방금 전까지 겁에 질려 떨던 여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사냥감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은 포식자의 여유가 내 눈동자에 서려 있었다. 박 여사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그녀는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는지 헛웃음을 터뜨리려 했지만 내 눈빛에 압도되어 입술만 달싹였다. 나는 내 팔을 붙잡은 요원들의 손을 가볍게 그러나 단호하게 뿌리쳤다. 이상하게도 그들은 더 이상 나를 강제로 끌고 가지 못했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붉은 봉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연회장의 화려한 조명이 그 봉투를 비추자 마치 피처럼 붉은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나는 봉투를 집어들고 박 여사를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차가운 금속성 목소리로 그녀에게 선고했다.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이 성벽이 무너지는데 정확히 5분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박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나를 쫓아내려 했지만 이미 연회장 밖에서 들려오는 육중한 차량들의 급정거 소리가 그녀의 목소리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5분. 그것은 내가 이 지옥 같은 집안에서 보낸 수천 일의 시간을 보상받기에 충분한 짧고도 강렬한 카운트다운의 시작이었다. 팔목을 파고드는
경호원들의 억센 손길은 무자비했다. 가녀린 살성이 비틀리고 멍이 들어가는 감각이 선명했지만 나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그 서늘한 금속성의 촉감이 나를 현실로 일깨우는 각성제처럼 느껴졌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연회장 한복판에서 나는 철저히 짓밟히고 있었다. 내 발밑에는 박 여사가 내팽개친 낡은 가방에서 쏟아져 나온 소지품들이 볼품없이 흩어져 있었다. 부모님의 유일한 유품인 인감도장과 누렇게 빛바랜 서류 뭉치들. 그것들은 박 여사의 발끝에 채여 먼지처럼 뒹굴었다. 주변을 가득 채운 정재계 인사들의 시선은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들에게 나는 이 우아한 파티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불청객이자 주인집 물건에 손을 댄 천박한 도둑에 불과했다. 박 여사는 승리감에 도취한 듯 턱을 높이 쳐들고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인간에 대한 일말의 예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벌레를 보는 듯한 혐오와 자신이 구축한 제국에서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오만한 확신만이 가득했다. 남편이었던 진우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와인잔을 흔들며 시선을 외면했다.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살을 맞대고 살았던 남자의 침묵은 박 여사의 고함보다 더 깊은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후벼 팠다. 경호원들이 나를 거칠게 잡아끌어 문 밖으로 내동댕이 치려던 그 순간이었다. 내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인내의 한계선이기도 했고 오랫동안 준비해온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종소리이기도 했다. 나는 끌려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제자리에 버티고 섰다. 경호원들이 당황하며 나를 재차 끌어당겼지만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숨소리였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새어나오는 바람소리 같은 신음이 점차 형태를 갖추더니 이내 명확한 웃음소리가 되어 연회장의 정적을 깨뜨렸다. 흐느낌도 아니고 실성한 미친 자의 발작도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패를 손에 쥔 도박사가 마지막 판돈을 확인했을 때 터뜨리는 서늘하고도 묵직한 환희의 웃음이었다. 박 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모욕을 주면 울며 불며 매달릴 줄 알았던 며느리가 자신을 비웃듯 웃어젖히자 그녀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낀 듯했다. 주변의 웅성거림이 잦아들고 오직 나의 웃음소리만이 높은 천장을 타고 공명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 여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방금 전까지 눈물로 젖어 있던 눈동자에는 이제 서리빨 같은 냉기와 포식자의 번뜩임만이 남아 있었다. 미쳤냐고 묻는 박 여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을 것이다. 자신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존재가 더 이상 발밑에서 기어다니던 순한 양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나는 나를 붙들고 있던 경호원들의 손을 가볍게 하지만 단호하게 뿌리쳤다. 기이하게도 그들은 나의 기세에 압도당한 듯 순순히 손을 놓아주었다. 나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지도 않은 채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 사이에서 유독 붉게 빛나는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 봉투 속에는 지난 1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다. 부모님이 피땀 흘려 일군 가업을 사기로 가로채고 사고를 위장해 그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이 집안의 추악한 비밀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는 법적 권리와 증거들이 그 작은 종이 안에 응축되어 있었다. 나는 붉은 봉투를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유유히 연회장 중앙으로 걸어갔다. 사람들은 모세의 기적처럼 내 앞길을 터주었다. 박 여사와 진우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박혀 있었다.
나는 손목시계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입을 열었다. 정확히 5분 남았네요. 당신들이 쌓은 가짜 성이 무너지는 시간.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명확하게 전달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이미 집행이 시작된 사형 선고와 같았다. 박 여사는 당장 저것을 끌어내라며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연회장 입구 쪽에서 들려오는 묵직한 구둣발 소리가 그녀의 명령을 압도했기 때문이다. 나는 비로소 입가에 진정한 미소를 띄었다. 이제 무대 위로 진짜 주인들이 등장할 차례였다. 내가 흘린 눈물 한 방울마다 그들이 지불해야 할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나는 붉은 봉투를 가슴에 품고 무너져 내릴 준비를 마친 이 화려한 지옥을 느긋하게 감상하기 시작했다. 양팔을 거칠게 잡아채는 보안 요원들의 무지막지한 악력이 느껴졌다. 평소라면 그 아픔에 몸을 떨며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살을 파고드는 고통보다 차갑게 식어버린 내 심장의 박동이 더 크게 들려왔다. 연회장 바닥에 흩어진 내 초라한 소지품들, 그리고 그 위를 짓밟고 서서 승리감에 도취해 소리를 지르는 박 여사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드디어 때가 왔다는 것을. 내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것은 비명이 아니라 아주 낮은 웃음이었다. 처음에는 잘게 떨리는 숨소리에 불과했으나 점차 연회장의 정적을 뚫고 선명한 소리가 되어 울려 퍼졌다. 끌려나가던 내 발걸음이 멈추자 나를 붙잡고 있던 요원들도 당황한 듯 손에 힘을 늦췄다. 박 여사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주변을 가득 채운 정재계 인사들의 수군거림이 잦아들고 오직 나의 기괴한 웃음소리만이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를 유영했다. 미친년이라도 본 듯한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상관없었다. 나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박 여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동안 내가 보여주었던 비굴하고 순종적인 며느리의 눈빛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요원들의 손을 가볍게 뿌리치자 그들은 마치 무언가에 압도당한 듯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나는 천천히 소매를 걷어올려 낡았지만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는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가 내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박 여사가 입을 달싹이며 다시 독서를 내뱉으려던 찰나 나는 그녀보다 한 발 앞서 입을 열었다. 정확히 5분 남았네요. 당신들이 공들여 쌓은 이 가짜 성이 무너지는 시간.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명확하게 전달되었다. 박 여사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나를 비웃으려 했지만 내 눈에 서린 서늘한 기운을 읽었는지 이내 표정이 굳어졌다. 남편 진우는 여전히 비겁한 눈으로 상황을 관망하며 내 시선을 피했다. 나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 뭉치들 사이에서 유독 붉은 빛을 내뿜는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지난 수년간 내가 숨죽이며 준비해온 복수의 결정체이자 이 집안의 추악한 비밀을 끝낼 열쇠였다. 나는 구두 굽소리를 울리며 연회장 중앙에 놓인 대형 테이블로 걸어갔다. 사람들은 모세의 기적처럼 내 앞길을 터주었다. 박 여사가 당장 저 미친년을 끌어내라며 다시 고함을 쳤지만 이미 보안 요원들조차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다. 지금 이 공간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넘어갔는지를 말이다. 테이블 위에 붉은 봉투를 내려놓는 내 손등에는 아까 박 여사의 구두굽에 찍힌 붉은 상처가 선명했다. 하지만 그 통증조차 이제는 승리의 훈장처럼 느껴졌다. 나를 향해 다가오려던 진우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는 내 손에 들린 서류의 인장을 본 순간 사색이 되었다. 그것은 그들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그리고
내가 부모님을 잃으며 빼앗겼던 모든 것의 원천이었다. 5분이라는 시간은 짧다면 짧지만 누군가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다. 나는 테이블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시계를 보았다. 4분, 3분, 2분. 시간이 흐를수록 박 여사의 얼굴은 자신감에서 당혹감으로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로 물들어갔다. 연회장 밖에서 들려오는 육중한 차량들의 엔진 소리가 유리창을 미세하게 울렸다. 나는 붉은 봉투를 천천히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다. 부모님의 피눈물이 서린 그 증거들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마쳤다. 나를 고아라고 멸시하며 인간 이하의 취급을 했던 그들이 자신들이 누리는 이 화려한 부가 사실은 남의 것을 훔친 작물이라는 사실을 마주하게 될 순간의 코앞이었다. 박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게 뭐냐고 물었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발치에 떨어진 와인 얼룩을 내려다보았다. 쏟아진 와인은 주워 담을 수 없듯이 그들이 저지른 죄악 또한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정정만이 감도는 연회장 안에서 나는 최후의 카운트다운을 마음속으로 세웠다. 심장 박동이 시계 초침과 맞물려 요동쳤다. 이제 1분도 남지 않았다. 연회장의 거대한 문 너머로 구두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파멸의 소리이자 나의 오랜 기다림이 끝나는 신호였다. 나는 마지막으로 박 여사와 진우를 차갑게 훑어보았다. 그들의 오만한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가 벌써 들리는 듯했다. 붉은 봉투 속의 서류가 내 손끝에서 바스락거렸다. 이 5분이 지나면 나는 더 이상 이 집안의 유령 며느리가 아닌 이 모든 것의 진짜 주인으로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나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진정한 연애는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연회장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방금 전까지 나를 향해 쏟아지던 멸시와 조롱의 시선들은 이제 당혹감과 의구심으로 바뀌어 홀 안을 부유했다. 내 입가에 걸린 웃음이 그들에게는 미친 여자의 발악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시계의 초침이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나는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5분. 누군가에게는 와인 한 잔을 음미하기에도 짧은 시간이겠지만 지난 수년간 지옥 같은 이 집안에서 숨을 죽이며 살아온 나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길고도 명징한 카운터다운이었다. 박 여사는 여전히 나를 잡아 끌고 있는 보안 요원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러댔다. 그녀의 화려한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경련하는 턱 근육을 따라 볼품없이 흔들렸다. 내 발밑에 흩어진 서류들을 보며 그녀는 그것이 마치 더러운 오물이라도 되는 양치를 떨었지만 정작 그 종이 뭉치들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는 듯했다. 남편 진우는 그저 당황한 기색으로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내 시선을 피했다. 한때 내가 사랑이라 믿었던 그 비겁한 얼굴을 마주하니 가슴 밑바닥에서 차가운 냉소가 터져나왔다. 드디어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모든 하객의 시선이 입구로 쏠렸다. 박 여사는 기다리던 구원투수라도 나타난 듯 얼굴색을 바꾸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녀가 그토록 공을 들여온 해외 투자사의 대표가 도착할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문 쪽으로 걸음을 옮기려 했다. 나를 비참하게 끌어내고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할 수 있는 완벽한 무대가 완성되었다고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이들은 박 여사가 기대했던 화려한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아니었다.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대여섯 명의 남성이 절도 있는 걸음걸이로 연회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손에는 투자 제안서 대신 법원의 문장이 선명하게 찍힌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들이 발을 내디딜 때마다 대리석 바닥에는 무겁고 서늘한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다. 연회장을 가득 채웠던 클래식 음악 소리가 무색해질 만큼 그들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길을 터주었고 장내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박 여사의 얼굴에서 서서히 핏기가 가시기 시작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을 쳤다. 들어온 이들의 가슴팍에 달린 배지와 서류 가방의 로고를 확인한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들은 박 여사를 스쳐 지나쳐 곧장 홀의 중심부로 향했다. 그들의 시선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군중이 아니라 오직 단 한 사람, 나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나는 보안 요원들의 손을 가볍게 뿌리치고 허리를 곧게 폈다. 레드와인으로 얼룩진 낡은 원피스가 오늘따라 유난히 가볍게 느껴졌다. 내 앞으로 다가온 남성들 중 가장 앞서 있던 중년의 남자가 멈춰섰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주변의 모든 정재계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허리를 깊게 숙여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그것은 이 집안의 며느리 서윤이 아닌 그들이 모셔야 할 진짜 주인을 향한 예우였다. 박 여사는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헛웃음을 터뜨리며 다가왔다. 지금 무슨 실례냐며 투자사 대표는 어디 있느냐고 묻는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꼴사납게 갈라져 있었다. 하지만 집행관들은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들은 내 발치에 떨어져 있던 붉은 봉투를 정중히 주워 올려 나에게 건넸다. 그 봉투 안에는 박 여사의 남편이 내 부모님에게서 앗아갔던 모든 권리를 되찾아올 마지막 열쇠가 들어 있었다. 나는 봉투를 받아들고 박 여사를 똑바로 응시했다. 공포로 물든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지난 세월 내가 겪었던 수많은 수모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부모님을 잃고 홀로 남겨졌을 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척하며 우리 집안의 모든 것을 집어삼켰던 그들의 탐욕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그들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연회장의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마치 심판의 조명처럼 느껴졌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이제 박 여사와 진우를 향한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쏟아졌다. 박 여사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집행관의 팔을 붙잡고 소리를 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법적 고지와 단호한 태도뿐이었다. 그녀가 쌓아 올린 가짜 성은 이제 파도 앞에 선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서류를 품에 안았다. 이 종이 한 장을 손에 넣기 위해 내가 버텨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고아라고 무시당하며 부엌대기만도 못한 취급을 받을 때도 남편이라는 작자가 외도를 일삼으며 나를 조롱할 때도 나는 오늘 이 5분을 꿈꾸며 숨을 죽였다. 이제 연회장의 문은 닫혔고 나가는 길은 오직 내가 허락한 쪽뿐이었다. 집행관 중 한 명이 가방에서 공모집행 서류를 꺼내 들었다. 그의 입술이 달싹일 때마다 박 여사의 세계는 조각조각 부서져 나갔다. 그가 낭독하는 문장들은 하나같이 이 화려한 공간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선포하고 있었다. 나는 박 여사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아주 천천히 그리고 우아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승자의 여유이자 긴 복수의 끝을 알리는 종소리였다. 연회장 안의 공기는 이제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나를 끌어내려던 보안 요원들은 어느새 내 뒤로 물러나 부동자세로 서 있었고 박 여사를 호위하던 이들은 그녀에게서 멀어졌다. 권력의 향방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린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었다. 나는 그 수많은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내 부모님이 일구었던 이 땅의 진짜 주인으로서 첫 발을 내디뎠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다. 예고되지 않은 귀비는 내가 부른 심판자들이었고 이 연회의 진짜 주인공은 처음부터 나였다. 연회장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나를 천박한 도둑으로 몰아세우며 당장 끌어내라고 소리치던 시어머니 박 여사의 서슬퍼런 목소리가 기괴한 정적 속으로 잦아들었다. 내 팔목을 으스러뜨릴 듯 움켜쥐었던 보안 요원들의 손에 힘이 풀리는 것이 느껴졌다. 그들의 시선은 내가 아닌 연회장 입구를 가득 메운 검은 정장의 사내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들은 박 여사가 그토록 목을 빼고 기다리던 해외 투자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의 가슴팍에 선명하게 박힌 검찰 로고와 집행관 표식은 이 화려한 파티가 더 이상 축제가 아님을 선포하고 있었다. 나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 사이에서 붉은 봉투를 천천히 집어들었다. 박 여사가 내 가방을 낚아채 바닥에 내팽개쳤을 때 그녀는 자신이 제 무덤을 팠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그 봉투 안에는 지난 3년간 내가 숨을 죽이고 모욕을 삼키며 때로는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견디며 모아온 이 집안의 추악한 민낯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빼앗긴 내 이름을 되찾아줄 단 하나의 열쇠가 들어 있었다. 집행관들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는 박 여사와 남편 진우를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며 지나쳐왔다. 그리고는 수수하다 못해 초라한 차림으로 서 있는 내 앞에 멈춰서서 일제히 허리를 숙였다. 그 정중한 예우에 연회장에 모인 정재계 인사들의 입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나왔다. 박 여사의 얼굴은 경악으로 일그러졌고 옆에 서 있던 진우는 들고 있던 와인 잔을 놓칠 뻔하며 비틀거렸다. 그들의 눈에는 지금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초현실적인 광경이었을 것이다. 내가 들고 있는 붉은 봉투 속 서류는 이 호텔과 부지,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부의 근간인 성진문화재단의 최종 의결권 서류였다. 사람들은 내가 그저 가세가 기울어갈 곳 없는 고아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내 아버지는 이 재단의 설립자였고 박 여사의 남편이자 지금은 고인이 된 전 회장은 아버지의 가장 가까운 친구라는 가면을 쓰고 모든 재산을 사기로 가로챘다.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고사 뒤에는 그들의 검은 손길이 뻗쳐 있었고 나는 그 증거를 찾기 위해 스스로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왔던 것이다. 지난 세월 나는 이 집안에서 인간이 아니었다. 박 여사는 기분이 나쁠 때마다 내 뺨을 갈겼고 진우는 밖에서 다른 여자들과 어울리며 나를 식모 취급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다짐했다. 당신들이 누리는 그 화려한 불빛이 사실은 내 부모님의 피눈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조만간 그 불을 내 손으로 직접 끄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법원은 오랜 심리 끝에 마침내 박 여사 일가가 가로챈 모든 사업권과 자산의 원상 복구 판결을 내렸고 오늘이 바로 그 집행일이었다. 바닥에 떨어진 내 낡은 인감도장을 내려다보았다. 박 여사는 이것을 집안 물건을 훔치려 한 증거라며 비웃었지만 사실 이것은 재단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조각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붉은 봉투에서 판결문을 꺼내 집행관에게 건넸다. 이제 연회장의 샹들리에 불빛은 더 이상 그들을 비추지 않았다. 그 눈부신 광채는 오로지 진실을 되찾은 나만을 향해 쏟아지고 있었다. 박 여사가 파르르 떨리는 입술로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며 고함을 지르려 했지만 집행관이 펼쳐든 공고문 앞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이 사그라졌다.
공고문에 적힌 성진문화재단 이사장 서윤이라는 내 이름 석자가 그녀의 눈동자에 박히는 순간 그녀의 무릎이 힘없이 꺾였다. 우아함을 뽐내던 그녀의 보석들이 바닥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부축하려 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가짜 주인이 주인 행세를 하던 연회장에서 진짜 주인이 자신의 자리를 선포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내 손등을 짓밟았던 박 여사의 구두 굽자국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통증은 여전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서늘한 해방감에 비할 바는 아니었다. 5분 전만 해도 나를 비웃던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는 경외와 두려움으로 바뀌어 있었다. 성진문화재단은 이제 다시 내 것이 되었다. 아버지가 일구었고 어머니의 온기가 남아있던 이 터전에서 기생충처럼 영양분을 빨아먹으며 비대해진 저들을 이제는 몰아낼 시간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허공을 응시했다. 부모님이 계신 곳까지 이 소식이 닿기를 바라며 나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차갑고도 단단한 미소를 입가에 띄웠다. 이 건물 및 법인의 모든 자산은 서윤 씨에게 귀속됩니다. 집행관의 단호한 목소리가 연회장 천장을 때리며 울려 퍼졌다. 그 문장은 박 여사와 진우에게는 사형 선고였고 나에게는 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빛이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바닥에 주저앉은 박 여사를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오만함 대신 처절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나는 그녀가 내게 던졌던 수많은 모욕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가장 우아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마지막 인사를 준비했다. 이제 누가 천박한 침입자인지 확인해 볼까요? 내 입에서 흘러나온 그 짧은 문장은 지난 3년간의 지옥 같았던 시간을 단숨에 보상받는 승전보였다. 연회장의 공기는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진 듯 차갑게 식어버렸다.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집행관의 구두굽소리만이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다가왔다. 내 발치에 흩어진 붉은 봉투와 서류들을 내려다보던 박 여사의 눈동자가 잘게 떨리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나를 향해 쏟아내던 그 서슬 퍼런 도끼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공포가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다. 집행관은 내 앞에 멈춰서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 깍듯한 예우는 이 장소에 모인 그 누구도 아닌 오직 나만을 향한 것이었다. 집행관이 서류 가방에서 꺼낸 공고문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10수년간 이 집안이 내 부모님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들에 대한 사형 선고였다. 집행관의 입술이 열리고 낭독이 시작되자 연회장은 거대한 심판의 장으로 변모했다. 현 시각부로 이 호텔과 대지 그리고 성진 그룹 명의의 모든 유모형 자산이 성진문화재단 이사장 서윤 씨에게 귀속되었음을 선포한다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박 여사의 안색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그녀의 목에 걸린 수십억 원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을 받아 번뜩였지만 이제 그것은 그녀를 빛내주는 장신구가 아니라 그녀의 목을 조르는 쇠사슬처럼 보였다. 내 부모님이 평생을 일궈온 가업을 사기로 가로채고 고아가 된 나를 집안의 종처럼 부리며 멸시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인 줄 알았겠지만 나는 이 집안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그들의 치부와 비리를 하나하나 기록하며 오늘을 기다려왔다. 내 낡은 원피스에 쏟아진 레드와인은 마치 승리의 훈장처럼 느껴졌다. 박 여사가 내 손등을 짓밟았던 구두굽의 통증은 이제 그녀의 심장을 짓누르는 공포로 전이되었을 것이다.
옆에서 멍하니 서 있던 진우의 표정은 가관이었다. 그는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고개를 가로저으며 집행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건장한 보안 요원들에게 가로막혀 비틀거렸다. 그가 마시고 있던 비싼 와인 한 잔조차 이제는 내 허락 없이는 목구멍으로 넘길 수 없는 나의 자선이었다.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박 여사 앞에 섰다. 그녀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뒷걸음질을 치다가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샴페인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박살났다. 사방으로 튀는 유리 조각들은 마치 이 집안의 몰락을 예고하는 신호탄 같았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붉은 봉투를 다시 집어들고 그녀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 안에는 이 호텔 부지의 원소유주가 우리 부모님임을 증명하는 최종 판결문과 함께 박 여사가 그동안 저질러온 횡령과 탈세의 증거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다. 박 여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무언가 말을 내뱉으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는 듯했다. 화려하게 치장한 그녀의 얼굴 위로 식은땀이 흘러내려 화장이 흉하게 번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의 귓가에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자, 이제 누가 천박한 침입자인지 확인해 볼까요?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집행관들은 박 여사가 몸에 걸치고 있는 귀금속들에 대한 압류 절차를 시작했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려 했지만 법의 집행은 냉혹하고 단호했다. 연회장에 모인 정재계 인사들은 이제 박 여사가 아닌 나를 향해 경외와 두려움이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불과 5분 전만 해도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며 외투나 받아주던 며느리가 이 거대한 제국의 진짜 주인으로 우뚝 선 순간이었다. 나는 내 부모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그들의 영혼까지 짓밟았던 이들에게 가장 처절한 방식의 복수를 선사하고 있었다. 단순히 돈을 뺏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가짜 자존심과 사회적 지위를 대중 앞에서 완전히 분쇄해버리는 것. 그것이 내가 설계한 완벽한 결말이었다. 박 여사는 자신의 어깨를 잡아채는 요원들의 손길에 몸부림치며 나를 향해 저주를 퍼부으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보다 더 처참하게 짓밟힌 상태였다. 진우는 나를 향해 비굴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무어라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으나 나는 그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나에게 그들은 이제 청소해야 할 오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나는 홀 중앙의 가장 높은 곳에 서서 아수라장이 되어가는 연회장을 내려다보았다. 붉은 봉투 속의 서류들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내 부모님의 한 맺힌 웃음소리처럼 내 귓가를 맴돌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다. 이 화려한 성의 진짜 주인은 바로 나였다. 연회장을 가득 채웠던 소음이 일순간 진공 상태에 빠진 듯 사라졌다. 집행관의 입에서 흘러나온 선고는 박 여사의 세계를 지탱하던 거대한 기둥을 단번에 분쇄해버렸다. 내 발치에 흩어진 서류 뭉치들이 마치 승전보처럼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가만히 서서 박 여사의 얼굴을 응시했다. 그토록 고결한 척, 우아한 척하던 그녀의 안색이 잿빛으로 변해가는 과정은 경이롭기까지 했다. 방금 전까지 내 손등을 짓누르던 그 서슬 퍼런 구두 굽의 주인은 어디로 갔을까? 그녀의 눈동자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파르르 떨렸다. 박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가슴팍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움켜쥐었다. 수십억을 호가한다는 그 화려한 보석조차 이제는 그녀의 소유가 아니었다. 그녀가 마시던 샴페인, 그녀가 밟고 선 카펫, 심지어
그녀가 내뱉는 숨결이 닿는 이 공간의 모든 공기까지도 법적으로는 나의 허락 없이는 누릴 수 없는 것들이 되었다. 10년이었다. 부모님이 의문의 사고로 돌아가시고 그들이 쌓아 올린 공든 탑을 이 파렴치한 인간들이 사기로 가로챘을 때부터 나는 오늘만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다. 고아라고 멸시받고 근본 없는 애라고 손가락질 당하며 이 집안의 식모보다 못한 취급을 견딘 것은 오로지 이 순간을 위해서였다. 옆에 서 있던 진우의 표정은 가관이었다. 내 남편이었으나 단 한 번도 내 편이었던 적 없는 남자. 그는 상황 파악이 끝난 듯 들고 있던 와인 잔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챙그랑 소리를 내며 깨진 유리 파편이 그의 비싼 구두 위로 튀었지만 그는 닦아낼 생각조차 못하는 듯했다. 방금 전까지 나를 외면하며 고개를 돌렸던 그 비겁한 눈동자가 이제는 공포와 경악으로 물들어 나를 향했다. 나는 그 비굴한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웠다. 박 여사가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내 앞으로 다가왔다. 아니, 다가왔다기보다는 무너져 내렸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그녀는 조금 전까지 나를 끌어내라고 소리치던 그 기세는 어디로 갔는지 내 구두와 코를 붙잡으며 바닥에 넙죽 엎드렸다. 그녀의 화려한 실크 드레스가 와인이 쏟아진 바닥을 쓸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서윤아, 내가 잠시 미쳤었나 보다. 우리 가족 아니니? 그녀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비참하게 갈라졌다. 가족이라니. 필요할 때는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나를 올가매고 사람들 앞에서는 투명인간 취급하며 멸시하던 입에서 나온 단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역겨웠다. 그녀의 손이 내 다리를 붙잡아 왔지만 나는 소름 끼치는 감각에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무릎으로 기어오며 내 치맛자락을 붙들었다. 그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것은 반성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이 가진 것을 잃게 된 자의 처절한 공포일 뿐이었다. 진우 또한 내게 다가와 내 손을 잡으려 애썼다. 그의 얼굴에는 급조된 애정의 빛이 서려 있었다. 평소에는 차갑기만 하던 그의 목소리가 떨리며 다정한 척 이름을 불렀다. 서윤아,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다 오해였어. 내가 어머니를 잘 설득할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사랑하잖아.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나는 참을 수 없는 구역질을 느꼈다. 그가 말하는 사랑은 내가 가진 권력과 자산에 대한 구걸에 불과했다. 나는 그의 손을 가볍게 뿌리치고 차가운 시선으로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다. 연회장에 모인 수많은 내비는 이제 이 기막힌 반전의 드라마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박 여사가 그토록 관리해온 그들의 평판은 이미 바닥으로 추락해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 나는 바닥에 엎드린 박 여사를 향해 몸을 숙였다. 그녀의 귓가에 대고 방금 전 그녀가 내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이제 누가 천박한 침입자인지 확인해 볼까요?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집행관들의 신호에 따라 보안 요원들이 움직였다. 방금 전까지 박 여사의 명령에 따라 나를 끌어내려 했던 그들이 이제는 나의 고용인이 되어 박 여사와 진우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박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다. 이거 놓으라고. 내가 누군 줄 아느냐고 고함을 쳤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녀가 차고 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집행관에 의해 압류봉투 속으로 사라졌고 그녀는 화려한 연회장에서 한순간에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 진우는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나를 돌아보며 애원했다.
하지만 나는 그 비겁한 뒷모습에 단 한 줌의 동정도 내어주지 않았다. 그들이 부모님께 저질렀던 악행에 비하면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연회장은 이제 그들의 통곡과 비명으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그들의 몰락을 구경했다. 나는 그 아수라장 한복판에서 차분하게 옷매무새를 정리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승리의 기쁨이라기보다 긴 시간 동안 억눌려왔던 슬픔이 비로소 해소되는 과정에서 오는 전율이었다. 부모님의 명예를 되찾고 빼앗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이 순간, 나는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깨달았다. 바닥에 굴러다니던 낡은 인감도장을 집어들어 가방에 넣었다. 이제 이 성의 주인은 나였고 저들은 더 이상 내 인생의 그 어떤 페이지에도 이름을 올릴 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다. 나는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을 뒤로하고 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박여사의 처절한 외침이 점점 멀어져 갔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짜 성벽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빛나는 샹들리에 아래를 지나 어둠이 내린 밖으로 향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내 마음속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연회장 바닥에 기괴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창립 30주년이라는 명목 아래 모인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날카로운 유리 파편처럼 내 귓가를 찔렀다. 나는 이 집안의 며느리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지만 오늘 내게 허락된 역할은 정재계 인사들의 외투를 받아 정리하는 무수리에 불과했다. 부모님을 사고로 잃고 가문이 기울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어머니 박 여사는 나를 철저히 투명인간 취급했다. 그녀는 비단결 같은 드레스를 휘날리며 우아한 척 미소 지었지만 나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오물을 마주한 듯 혐오로 가득 차 있었다. 사달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내 곁을 지나치던 박 여사가 들고 있던 와인 잔을 비스듬히 기울였다. 진득하고 붉은 액체가 내 낡은 원피스를 타고 흘러내렸다. 당황해 수건을 찾으려던 찰나 그녀의 날카로운 구두굽이 내 손등을 사정없이 짓눌렀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통곡의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내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발겼다. 근본 없는 애를 들였더니 파티 물 흐린다며 혀를 차는 그녀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더 비참했던 건 그 광경을 정면에서 지켜보던 남편 진우의 태도였다. 그는 마치 못 볼 것을 보았다는 듯 차갑게 고개를 돌려버렸다. 박 여사의 광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내 가방을 낚아채더니 바닥에 내팽개쳤다. 가방 안에서 낡은 인감도장과 서류 뭉치들이 쏟아져 나오자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나를 도둑으로 몰아세웠다. 집안 물건을 훔치려 했다는 파렴치한 죄목이 내 머리 위로 쏟아졌고 그녀의 섯을 펄은 명령의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내 팔목을 거칠게 낚아챘다. 천박한 고아년이 감히 어딜 넘봐? 당장 끌어내고 다신 이 근처에 발도 못 붙이게 해. 박 여사의 고함이 승전보처럼 울려 퍼졌다. 하지만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던 나는 그 순간 발걸음을 멈추고 웃음을 터뜨렸다. 비명이 터져 나올 것이라 예상했던 사람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서렸다. 어깨를 들썩이며 낮게 읊조리는 나의 웃음소리는 연회장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미쳤냐며 소리를 지르려던 박 여사의 눈을 나는 똑바로 응시했다. 방금 전까지 구박받던 가련한 며느리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냥감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은
포식자의 서늘한 눈빛이었다. 나는 요원들의 손을 가볍게 뿌리치고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정확히 5분 남았네요. 당신들이 공들여 쌓은 이 가짜 성이 무너지는 시간. 나의 단호한 목소리에 장내는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 사이에서 붉은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당황한 박 여사와 진우를 뒤로 한 채 연회장 중앙 테이블로 유유히 걸어갔다. 그들은 나를 막으려 했지만 내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묘한 위압감에 압도되어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다. 정확히 5분 뒤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벌컥 열렸다. 박 여사가 그토록 기다리던 투자사 대표가 아니었다. 검은 정장을 입고 검찰 로고가 새겨진 서류 가방을 든 집행관들이 들이닥쳤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박 여사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갔다. 집행관들은 혼란에 빠진 박 여사를 지나쳐 내 앞에 섰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내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바닥에 던져졌던 그 서류들은 도난 물품이 아니었다. 이 호텔과 부지의 원소유주인 성진문화재단의 최종 의결권 서류였다. 박 여사의 남편이 과거 우리 부모님에게서 사기로 가로챘던 모든 사업권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원상복구된 것이다. 나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신분을 숨기고 이 지옥 같은 집안에 들어와 복수의 칼날을 갈아왔다. 며느리라는 이름 뒤에 숨어 그들의 탈세와 비리 증거를 하나하나 수집해왔던 것이다. 집행관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흐르듯 명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이 건물 및 법인의 모든 자산은 현 시각부로 성진재단 이사장 서윤 씨에게 귀속됩니다. 박 여사가 걸치고 있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부터 진우가 손에 든 와인 한 잔까지 이제 그들의 허락 없이는 숨도 쉴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나는 박 여사가 내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이제 누가 천박한 침입자인지 확인해 볼까요? 나의 말 한마디에 그녀의 가짜 왕국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박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내 다리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서윤아, 내가 잠시 미쳤었나 보다. 우리 가족 아니니 하며 비굴하게 매달렸다. 진우 또한 사랑을 운운하며 역겨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나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이제 보안 요원들은 나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 그들은 자비 없이 박 여사와 진우의 팔을 잡아챘다. 화려했던 연회장은 순식간에 통곡과 비명으로 가득 찬 지옥도로 변해버렸다. 나는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을 뒤로하고 천천히 밖으로 걸어나갔다. 입구에는 나를 기다리던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다. 차에 올라타기 전 나는 부모님의 유골함이 안치된 산자락을 향해 짧은 묵념을 올렸다. 이제 끝났어요, 엄마. 차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고요하게 울렸다. 백미러 속에서 호텔 간판의 화려한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는 광경을 지켜보며 나는 비로소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평온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긴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나의 봄이 시작되고 있었다.